비 오는 어느 저녁,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귀환이었지만 그의 첫 마디는 촌스럽고 구질구질한 여자를 더는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모욕이었습니다. 아내 박혜진은 무너져 내릴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지요. 남편은 당연히 그녀가 울며 매달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혜진은 단호히 도장을 찍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 계획한 모든 시나리오는 뒤집혔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할 거라 믿었던 여자가 오히려 담담히 등을 돌리자 도윤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돌멩이가 결국 주춧돌이 된다는 말처럼 혜진은 3년 동안 혼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 무게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려 한 말이 어떻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인생을 뒤흔드는지, 그리고 잊혀진 꿈이 어떻게 복수와 성공의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통쾌한 복수담을 넘어 우리 삶에서 말과 선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공항 도로를 따라 들어선 한 택시가 멈췄습니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한도윤은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실은 낯설 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떠나던 날, 어수선했던 풍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던졌습니다. 종이와 함께 흩뿌려진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혜진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나? 이혼 서류야. 도윤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곧장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라. 위자료는 넉넉히 줄 테니까. 이제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그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 같았지요. 혜진은 무릎을 꿇듯 소파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다 고칠게.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도윤은 그 모습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혜진이 눈물 젖은 얼굴을 번쩍 들더니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그녀는 곧장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보면 모르겠어? 당신 바람대로 이혼해주는 거잖아. 순간 도윤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늘 통제하던 아내가 이렇게 담담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없을 때도 내 인생은 잘 굴러갔어. 내가 지옥이라던 시간은 내겐 오히려 천국이었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발소리가 현관을 향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에 남은 것은 테이블 위에 찍힌 선명한 도장과 멍하니 서 있는 도윤의 허망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날 밤의 충격에서 시작됩니다. 왜 혜진은 눈물 대신 도장을 찍었을까? 그녀가 감춰온 3년의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도윤이 해외로 떠난 지 한 달쯤 된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혜진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진 고객님 맞으시죠?
이 지역 토지 개발 관련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개발이라니요?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시골 땅, 도윤이 늘 쓸모없다며 하찮게 여겼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예상 금액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말에 혜진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만큼이나 큰 금액이 나온다고요? 네, 위치가 좋아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혜진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쉴 새 없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땅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혜진은 제정신을 차리듯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부모님 땅의 등기증을 찾아냈습니다. 희미한 잉크 자국 위에 손을 얹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눈물만 흘리며 살지 않겠어. 몇 달 뒤 통장에 찍힌 보상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은행 직원조차 놀라며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호화로운 소비 대신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윤이 늘 조롱하던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쪼가리가 밥 먹여주냐? 바로 그 말이 혜진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상자를 열자 한때 포기했던 스케치북과 공예 도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남아있는 페이지 위에 손가락을 가져가며 혜진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내 꿈을 꿔볼 시간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버려진 땅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자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을 끄고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혜진은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낡은 상자를 열자 한때 손끝에서 세상을 빛나게 만들던 스케치북과 펜, 공예 도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이 쓸모없다며 쓰레기 취급하던 바로 그 도구들이었지요. 혜진은 책상을 닫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방안을 채우며 잊혀졌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것은 브로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몰두한 끝에 마음에 쏙 드는 첫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 스스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은 혜진은 다시는 누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하나하나 따라하며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LY 아틀리에, 부모님 성씨와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료를 사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찾은 혜진은 반짝이는 금속과 보석들을 손끝으로 살피며 선택했습니다. 상인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100개나 주문하시겠다고요? 네, 우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곧장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첫 브로치를 조명 아래 들어 올리자 반짝임이 눈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적고 가격을 매겨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주문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확인하던 주문창은 텅 비어 있었지요. 실망이 밀려오던 순간 휴대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드디어 첫 주문이야. 포장을 하며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 조심스레 손편지까지 넣었습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졌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음을 혜진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첫 주문을 보내던 날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또다시 며칠 동안 주문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좌절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선 안 돼. 내가 먼저 세상에 다가가야지. 그녀는 남은 보상금 일부를 과감히 마케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사무실에서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있게 내민 계획서에는 온라인 광고, SNS 홍보, 패션 블로거 협업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고가 시작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주문 내역이 쌓여갔습니다. 주문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손목이 저려도 혜진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포장 상자 안에는 정성스런 손편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혜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계좌에 찍힌 첫 매출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재료, 더 정교한 도구, 더 빠른 작업 환경에 모두 재투자했습니다. 브랜드 이름 LY 아틀리에는 점점 입소문을 탔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버려진 꿈의 가치를 더하다 라는 슬로건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혜진의 사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스스로를 증명하는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 명의 디자이너이자 기업가로서의 자부심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작일 뿐이야. 진짜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어. LY 아틀리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자리를 잡아갈 즈음 혜진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성 트레이드의 회계팀장, 장 부장이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카페 구석에 앉은 그는 주변을 살피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대표가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안에는 카드 사용 내역, 고급 호텔 숙박 기록, 해외 계좌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인가요?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최소 수십억 원이 빼돌려졌습니다. 전부 회사 돈이었습니다. 혜진은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도윤이 자신을 하찮게 버리고 떠난 그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씨를 활활 키울 연료가 눈앞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변호사 윤기석을 찾아갔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자 윤 변호사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법의 무대에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로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매 순간이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록과 증거가 그녀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아무리 발뺌을 해도 서류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맞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일 진실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른 한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칼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두꺼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마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도윤과 그의 변호사가, 반대쪽에는 혜진과 윤기석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유로운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려할 건 다 했어. 위자료 5천만 원.
전업주부로 살던 당신 입장에서는 감지덕지 아닌가?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변호사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순간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파일이 테이블 위에 떨어진 것이었지요. 도윤의 변호사가 흠칫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강도윤 씨의 지난 3년간 해외 생활 기록입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 담긴 힘은 묵직했습니다. 첫 장에는 도쿄의 한 고급 호텔 예약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는 프랑스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카드 영수증, 그리고 도윤과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가 아니잖아. 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모두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이 등장하자 그의 변호사조차 당황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무겁게 내려꽂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분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였어. 그러나 윤 변호사는 곧장 맞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죠. 합법적인 자금 관리였다면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요. 순간 도윤의 목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만 달싹일 뿐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윤이 아닌 혜진이 모든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곧 법정으로 이어질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리자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이 자리했고 중앙의 판사가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리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혜진은 침착하게 손을 모은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운영 중인 LY 아틀리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예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혜진 측 변호사 윤기석은 곧바로 자료 뭉치를 법정 중앙으로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토지 매매 계약서와 은행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박혜진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해 마련한 것입니다. 상속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분류되며 형태가 현금이나 사업체로 변했더라도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각한 자금으로 설립한 사업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본다. 도윤 측 변호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은 공동의 노력으로. 그 순간 윤 변호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설립 시점부터 회사 운영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해외에서 다른 여성과 지내며 회사를 방치했습니다. 모든 성장은 혜진 씨 혼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LY 아틀리에의 매출 성장 곡선과 도윤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나란히 제시되었습니다. 상승하는 그래프와 공허한 해외 체류 기록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재판장이 의사봉을 강하게 두드리며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혜진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버려진 땅과 무시당한 꿈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LY 아틀리에를 피고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에 차있던 눈빛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대신 패닉에 가까운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지 법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시장과 사회의 싸움에서 혜진이 완벽히 우위를 점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물러난 도윤은 여전히 자신이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법정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한성트레이드의 가장 큰 거래처인 대한상사 본사 회의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도 긴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다른 업체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업체라니 도대체 어디입니까? LY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조건이 더 유리하고 공급 안정성도 확실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빙글빙글 도는 듯 아찔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본사의 핵심 바이어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더 낮은 단가와 더 빠른 납기를 제시하며 계약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업계 뉴스 사이트는 곧바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신흥 강자 LY 아틀리에, 시장의 질서를 뒤흔들다. 헤드라인이 쏟아지며 투자자와 바이어들의 눈길은 한성 트레이드가 아닌 LY 아틀리에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연쇄 충격에 휘말렸습니다. 다른 거래처들 역시 불안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매출은 9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하고 추가 인센티브까지 약속했지만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민 조건은 이미 혜진이 선점한 전략에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한때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업계에서 이제는 누구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신뢰가 아닌 위험을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잔혹했습니다. 오직 실적과 숫자만이 언어였고 그 언어를 장악한 이는 더 이상 도윤이 아닌 혜진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도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면 시장에서의 패배는 그의 회사를 뿌리째 흔드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곧 한 남자의 삶 전체를 삼켜버릴 쓰나미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희망을 내연녀 유라에게 걸고 있었습니다. 너라도 곁에 있어줘야 해. 그러나 오피스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라면 어젯밤에 큰 짐 옮겨 나가던데요. 마치 야반도주처럼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도윤 명의의 카드 영수증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해외 여행 경비, 모두 그의 회사 돈으로 결제된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법원에서 회사 계좌 전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개인 계좌까지 추적이 들어왔습니다. 자금 은닉 혐의로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잔액은 처참했습니다. 0원에 가까운 숫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따르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수군거리며 뒷모습을 피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급여 지연이라는 제목의 사내 게시판 글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도윤은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것은 법원 통지서와 세무서, 출석 요구서뿐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는 현실만이 그 앞에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혜진이 보여준 단호한 도장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치밀한 복수의 선언이었음을.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밤, 도윤은 젖은 몸으로 LY 아틀리에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지만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대표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발, 단 한 번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진이 임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흔들림 없는 걸음,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혜진이 손짓하자 보안 요원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울린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혜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게 해줘.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혜진은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서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 내연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 결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네요. 물론 그 상대가 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지만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은 화면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당신이 빼돌린 회사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장 부장이 정의를 선택했죠. 그 말은 도윤의 마지막 줄마저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흐느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말, 3년 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왜 날 쓰레기처럼 버렸냐고. 왜 내 꿈을 짓밟았냐고.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렸냐고.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기분,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도윤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다시 애원했지만 혜진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과 함께 혜진의 구두 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도윤의 오열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한 회의장, 한성 트레이드의 채권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산 경매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지만 회사 비품조차 제대로 입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채권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사 상호권과 영업권, 그리고 남은 자산 일체입니다. 시작가는 5억 원. 경매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무도 분이라 갈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혜진이 변호사 윤기섭 그리고 법무팀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채권자들이 술렁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LY 아틀리에의 박혜진 대표 아니야? 혜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회사의 남은 자산 전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금액은 20억 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채권자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경매인은 급히 의사봉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종 낙찰은 LY 아틀리에로 확정합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석 위에는 여전히 대표이사 한도윤이라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잠시 바라보다가 바로 옆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네요.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듯 눈만 크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곧장 상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채권자들이 박수로 환영했고 법무팀은 즉시 인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한성 트레이드는 완전히 사라지고 LY 아틀리에의 새로운 생산 허브로 재탄생했습니다. 한때 도윤이 왕처럼 군림했던 공간은 이제 혜진의 제국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쓰인 명패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어느 저녁, 혜진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루프탑에서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옆 스크린에는 LY 아틀리에 해외 3개국 매장 동시 오픈이라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대표님, 상장 예비 심사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르실 겁니다. 임원의 보고에 혜진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과거의 눈물 젖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제국을 세운 한 사람의 리더, 진정한 승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 기숙사, 좁은 방 안에서 도윤은 컵라면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파견 근로 계약서와 밀린 카드 대금 고지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삐걱대며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신흥 강자 LY 아틀리에가 업계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TV를 노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미소 짓는 혜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러움이나 아쉬움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깊은 패배감과 공허함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심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 모델들이 착용한 LY 아틀리에 신상품 광고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요즘 이 브랜드가 대세네. 대표가 진짜 멋있다던데. 그 목소리가 도윤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지나가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전광판 속 혜진의 미소가 마치 비웃는 듯 그의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샴페인의 거품과 컵라면의 스프 냄새.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현재는 더 이상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곧 다가올 마지막 장면의 서곡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 혜진은 사무실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액자에는 작은 꿈을 세상의 빛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그녀가 만든 대표작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 계약서와 투자 보고서가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글로벌 론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뉴욕 본점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도 정식 초대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어두컴컴한 공장 안에서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패였고 땀에 젖은 작업복에서는 기계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도심 한복판 전광판에 비친 혜진의 광고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그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쓸모없는 낙서라며 조롱하던 그녀의 디자인이 이제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 전 세계를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채권자 회의실, 도윤의 마지막 남은 회사 자산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서류철과 낡은 사무용 가구들이 하나둘 팔려나가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의자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혜진이었습니다. 당당한 발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남은 자산 전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은 준비해 온 수표와 서류를 내밀며 모든 절차를 단숨에 마무리했습니다. 경매인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도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를 넘어선 위치에서 철저히 승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도윤은 모든 것을 잃고 오직 후회만을 짊어진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 역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지 않은 채 혜진의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폭우에 젖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그는 두 손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줘. 로비의 직원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초라한 남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혜진이 임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굳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요? 당신이 짓밟은 제 꿈, 제 인생, 제 눈물,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흐느끼며 그녀의 발끝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비서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횡령 기록과 내연녀에게 흘러간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던 직원이 이 자료를 제게 넘겨줬어요. 이제 법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며 절망이 눈동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말조차 남기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뒷모습은 결코 다시 잡을 수 없는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남겨진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가득 채운 것은 빗물처럼 차갑게 울려 퍼지는 그의 패배뿐이었습니다. 경매장, 마지막 자산 매각이 진행되는 순간 혜진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은 권리와 상표, 전부 제가 인수합니다. 경매인의 망치가 3번 울리자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도윤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에 놓여있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강도윤. 잠시 바라보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이름이군요. 그녀는 곧장 상석에 앉아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제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은 혜진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환호했고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그는 한마디 변명조차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초점 없는 공허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햇살이 혜진의 얼굴처럼 찬란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에게 남은 길은 오직 추락뿐이라는 것을. 반대로 혜진은 창가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자신이 버려진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정점에 선 증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교차했습니다. 한 사람은 영광과 성공의 빛 속에, 다른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게 찾아온다는 사실.